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한정순, 맞지? 맞아, 나야. 정순이야. 30년 만에 돌아왔구나.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왜 그랬어? 왜 나를 모함한 거야? 모함이라고? 웃기지 마.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야 했거든. 그래서 금고에서 훔치고 내 방에 갖다 놓은 거구나. 그래, 완벽한 계획이었어. 내가 쫓겨나고 남편도 죽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됐지. 내가 끝을 보게 될 거다. 내 손으로 이제 끝이야. 너도, 내 아들도 여기서 끝내줄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금은방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입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석양이 기울어져 각 상점의 유리창마다 황금빛이 반짝거리죠. 그 사이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쁘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활기찹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유독 조용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구석진 자리, 정순세공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점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어둑했고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며 겨우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순, 71살. 허리가 굽고 손목이 가늘어졌지만 금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작은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반지 하나를 고치는 일이었는데 손님이 맡긴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이것도 제대로 안 보이네. 정수는 돋보기를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밖을 내다봤죠. 골목 저편에 보이는 큰 간판 때문이었습니다. 황금당이라는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황금당. 그 이름만 들어도 정순의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30년 전 그곳은 정순이 시집살이를 했던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죠.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꿈 같았거든요. 황금당은 종로에서 손꼽히는 금은방이었고 시어머니는 정순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시누이 한미라도 처음엔 다정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정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끔찍한 날 말입니다. 도둑. 며느리가 금을 훔쳤어. 미라가 소리를 질렀던 그날을 정순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금고에서 금덩어리 몇 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모든 증거가 정순을 가리켰습니다. 정순의 방에서 금 조각들이 발견됐고 정순이 만지지도 않았던 금고 열쇠가 정순의 서랍에서 나왔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정순이 아무리 울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정순을 쳐다보기만 했죠.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정순은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몸이 떨렸습니다. 정순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가 금고 열쇠를 들고 와서 언니, 이거 왜 언니 방에 있었어요? 라고 물었던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라고 중얼거렸던 순간 남편이 정순아, 정말 내가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정순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던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수는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무릎이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순을 붙잡아주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날 밤 짐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도 정순을 따라오지 않았죠. 아니, 정순을 믿지 않았던 거겠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을 때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겨우 친정 언니 집에 얹혀 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니는 정순을 불쌍히 여겨 재워주고 먹여줬지만 언니 남편의 눈치가 보여 오래 있을 수는 없었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괜찮다, 정순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언니는 정순을 믿어줬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로 일대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한금당 며느리가 금을 훔치고 쫓겨났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이었어요. 정수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미라가 정순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언니는 이제 남이에요. 우리 가족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수는 남편의 마지막 길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묘지에서도 쫓겨났거든요. 정순이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그 빛이 내 인생을 짓밟았지. 정수는 한금당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망치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30년이 지났지만 그 분노와 억울함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기만 했죠. 정수는 작업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한금당 관련 기사들이었죠. 가게가 확장됐다는 소식, 새로운 지점을 냈다는 소식, 종로 상권에서 인정받는 점포라는 기사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가 사업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잘 살고 있구나, 미라야. 정순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자신은 이 좁은 세공소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가는데 미라는 큰 금은방 사장 노릇을 하며 잘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정순이 살아온 3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정순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한금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매일 저녁이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금당 앞을 지나가며 그 화려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 말이에요. 한금당은 정말 번화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드나들었고 직원들도 여러 명이나 됐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열장에는 온갖 금은 세공품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신구들이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금당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죠. 한미라였습니다. 30년 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거렸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미라를 보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언니, 정말 안 했어요? 정말로요? 미라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정수는 깨달았죠. 미라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미라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가게 앞에서 잠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순이 보기에는 더없이 거슬리는 모습이었죠. 미라가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말이죠. 언젠가는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말겠어. 정순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그냥 묻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한금당의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언젠가는 저 빛이 꺼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미라가 자신처럼 절망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세공소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정순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죠. 가끔 낡은 목걸이나 반지를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정순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박 할머니는 작은 봉투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로 보였는데 한쪽이 살짝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어제 바닥에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됐네요.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정도야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정수는 반지를 받아들며 살펴봤습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반가웠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 그저 그래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아, 그런데 정순 씨는 종로 토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금당도 잘 아시겠네요. 요즘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던데.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금당 이야기라니요. 정순은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요? 아, 모르세요? 한금당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정수는 돋보기를 벗고 박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니요. 30년 전 정순을 차갑게 내쫓았던 그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라 씨가 다 물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실질적으로는 미라 씨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박 할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미라가 한금당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 집도 그 가게도 모든 재산도 미라 차지가 되는 거죠. 정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요. 정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모함해서 쫓아낸 미라가 이제 모든 걸 독차지하게 된다니요. 그런데 신기한 일도 있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간병인을 구한다는 공고가 붙었다고 해요. 시어머니 간병할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간병 경험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 없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정순의 귀가 쫑긋 서졌습니다. 가족 없는 사람이요? 네, 미라 씨가 그렇게 조건을 걸었대요. 가족이 있으면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간병할 수 없다는 이유래요. 그리고 한금당 건물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하고요. 한금당 건물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고요? 정순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30년 만에 그 집에 다시 들어갈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맞나요? 글쎄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박 할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반지는 언제쯤 찾으러 오면 될까요? 내일 오후에 오세요. 그때면 깨끗하게 고쳐놓을게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뵐게요. 박 할머니가 나간 후 정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뒤섞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것, 미라가 모든 걸 물려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간병인을 구한다는 것까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정순에게 기회를 주는 걸까요? 정순은 서랍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주름도 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죠. 미라가 정순을 알아볼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사람은 30년이면 정말 많이 변하거든요. 김정희.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정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정수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금당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미워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 복수할 수 있는 무대가 된 거였죠. 오후가 되자 정수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나갔습니다. 한금당 앞에 정말 간병인 구인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금당 유리문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병인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공고였어요. 박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조건도 정확히 일치했고요. 정수는 그 공고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정말 해볼까? 정순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위험하다고 들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회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속삭였죠. 그때 한금당 문이 열리며 미라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다른 가게를 구경하는 척했어요. 미라는 공고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맞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나? 미라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도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고,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수는 궁금했지만 더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미라가 의심할지도 모르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간병인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위험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원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미라를 원망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김정희로 살아보자. 정순의 각오였습니다. 이제 한정수는 죽고 김정희가 태어나는 거예요. 복수를 위해 새로 태어나는 김정희 말입니다. 정수는 오래된 트렁크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정순과 닮은 얼굴이었죠. 이걸로 가짜 이력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죠. 김정희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희, 김정희. 정수는 새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했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한금당에 전화를 걸어 면접 약속을 잡은 건 어제였습니다. 미라가 직접 받았는데 목소리가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건조한 톤이었죠. 간병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친정 어머니를 5년 동안 모셨습니다. 정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돌본 경험은 정말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주소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30년 만에 말이죠. 오후 2시 정각, 정수는 한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해져 있었어요. 1층은 금은방이고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들어오세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각종 금은 장신구들이 진열장에 반짝거리고 있었고 조명도 밝았죠. 미라가 카운터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보다 살이 쪘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도 예전과 똑같았죠. 김정희 씨죠? 네, 맞습니다. 정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위에서 이야기해요. 미라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미라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벽지도 바뀌었고 가구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는 그대로였죠. 2층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소파도 고급스러웠고 큰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라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 집에 앉는 게 30년 만이었거든요. 이력서 가져오셨나요? 네. 정수는 미리 준비한 가짜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김정희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였어요. 간병 경력도 적당히 꾸며서 적었죠. 미라가 이력서를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병 경험이 있으시네요. 어떤 상황이셨나요? 친정 어머니가 치매에 당뇨까지 있으셔서 5년 동안 돌봤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실제로 어머니를 돌본 기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환자 돌보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네요. 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미라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상태가 좀 심각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시고 기억도 많이 잃으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놀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아프신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갈 곳이 딱히 없어서요. 가족은 없으시고요? 네, 혼자입니다. 미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의 조건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 3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셔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였어요.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식비랑 생활비는 따로 드리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미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해 주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특히 1층 사무실이나 금고 쪽은 절대 얼씬도 하지 마세요. 간병인 주제에 주제 넘게 굴면 바로 쫓아낼 거예요. 간병인 주제에 미라의 말투가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짐은 많지 않으시죠? 네,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뵈러 가실까요?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정순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미라 말로는 기억을 많이 잃으셨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3층에는 침실 2개와 작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한쪽 침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미라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분 왔어요. 침실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들어와 봐. 정수는 미라를 따라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정순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그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많이 야위셨고 머리도 새하얗게 셨습니다. 눈빛도 흐릿했죠. 어머니, 이분이 김정희 씨예요. 김정희. 좋은 이름이네. 시어머니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혹시 알아보시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순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야무지구나. 금세공 해봤나? 정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손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내가 착각했나 보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을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미라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약 시간만 잘 챙겨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식사도 도와드리시고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미라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수는 한금당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들어갔구나. 30년 만에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시집 초기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죠. 이제 복수가 시작이야. 정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김정희로 살아야 했거든요. 한정순의 모든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간병인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를 위한 침투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한금당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미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어요. 일찍 오셨네요. 좋아요. 3층으로 올라가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기억과 비교해 보려고요. 계단 난간의 무늬는 그대로였지만 벽지와 조명은 모두 바뀌어 있었어요. 3층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정희야, 왔구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정희라는 이름에도 벌써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짐은 그 방에 두면 돼. 내가 쓸 방이야. 시어머니가 가리킨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정수는 짐을 정리하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쫓겨났던 이 집에서 다시 살게 되다니요. 정희야, 이리 와서 앉아봐. 정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그냥 집안일만 했어요. 남편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랬구나. 힘들었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 전에는 차갑게 자신을 내쫓았던 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정하시다니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라 씨가 죽을 끓여놨다고 하던데요. 그래, 고마워. 정수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더니 정순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정희야. 네. 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그러세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봤어? 시어머니가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어머니, 죽이 식어요. 드세요. 그래, 그래야지. 다행히 시어머니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언제 기억이 되살아날지 모르거든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정수는 그 틈에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보는 이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2층 거실은 어제 봤던 대로였고 부엌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이 정말 보고 싶었던 건 1층이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 뒤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미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살짝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금고였을까요? 정순이 더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정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미라가 서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여긴 사무실이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죄송해요. 집이 넓어서 헷갈렸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너 혹시 금세공 배워볼 생각 없어? 예. 손재주가 좋아 보이거든. 나도 젊었을 때는 금세공을 했어. 아들 며느리도 잘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있으셨어요? 응, 있었지. 정순이라고. 참 착한 애였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나쁜 일이 있었어. 돈을 훔쳤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기 싫어. 나쁜 기억이야.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일을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그만 생각하세요. 고마워, 정희야.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진실을 알고 계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맑은 정신이신 것 같았어요. 정희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어젯밤에 꿈을 꿨어. 정순이 꿈을. 정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가 울면서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안 했다고. 미라가 거짓말한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꿈이었겠지만 너무 생생했어.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금고에서 금이 없어졌어. 그런데 정순이 방에서 금 조각이 나왔거든. 미라가 발견했어. 그래서 정순이를 내쫓았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 정순이는 그럴 애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왜?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변화된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올라오는 발소리였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입을 다물었어요. 응, 정희가 잘 챙겨줘.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병원 가야 해요. 검진 받으셔야 하거든요. 병원? 나 안 가. 어머니, 꼭 가셔야 해요. 미라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정희 씨도 함께 가세요. 어머니 부축해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미라가 의사와 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궁금해서. 미라가 다 가져갈 텐데. 시어머니가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은 써두셨어요? 유언장? 글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날 밤 미라가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였어요. 정희 씨,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약하세요. 기억도 오락가락하시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미라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하시면 그냥 넘기세요. 요즘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헛소리라고요? 정수는 미라의 진위를 알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옛날 일 같은 거요.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미라가 정순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말에 혹시 현혹되지 마세요. 간병인은 간병만 하면 되니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미라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김정희로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어렵지 않았고
미라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수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깊이 잠드신 틈을 타서 정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유언장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보니 약통들과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정수는 그 수첩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죠. 정순이에게 미안하다. 미라의 말만 믿고 진실을 알아봐야 했는데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글을 써두셨다니요. 뒤쪽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금당 건물과 토지, 원래 정순이 친정에서 넘어온 것, 정순이가 진짜 주인, 미라에게 속았다. 정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금당이 원래 자신의 친정 소유였다고요? 그럼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건가요? 더 읽어보니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한 시아버지에게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사실이 묻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순이와 결혼시킨 거구나. 건물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시어머니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정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미라가 서류를 숨겼다. 정순이 친정 서류들을 다 없앴다. 그리고 금고 사건도 미라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미라가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네,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정희 씨, 잠깐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수는 따라 내려갔습니다. 미라가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얼마 못 버티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렇게 심하신가요?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서류 같은 거 찾으신 적 있어요? 유언장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정수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미라가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렇군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미라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정수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첩에서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이야말로 한금당의 진짜 주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시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이 꽤 맑아 보였어요. 정희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나쁜 짓을 했어. 죄 없는 사람을 내쫓았거든. 정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있었어. 정순이라고. 착한 애였는데. 미라가 거짓말했어. 정순이는 안 했어. 미라가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미라 말만 믿고 정순이를 내쫓았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원망하고 있을 거야.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어요. 어머니,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전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그래.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원래 정순이 친정 거였어. 내가 뺏은 거야.
정순이가 진짜 주인이었는데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정순이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저예요, 어머니. 한정순이에요. 김정희는 가짜 이름이고요. 시어머니가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정순의 볼을 만졌어요. 정말 정순이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순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순아, 미라한테 속으면 안 돼. 그 애는 나쁜 애야. 너를 또 해칠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서랍에 수첩이 있어. 거기에 다 적어놨어. 진실을. 그리고 진짜 유언장도 있어. 유언장이요? 흥. 미라가 가짜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유언장.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내 친정에서 온 거라고.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유언장이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금고 뒤에. 비밀 칸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운이 빠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뭐지? 정순이 일어나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성급한 발소리였죠. 어머니, 어머니. 미라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순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잠깐 깨셨다가 다시 주무시려고 해요.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더니 미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미라야. 네, 어머니. 내가 정순이를 모함했구나.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어. 내가 금고에서 훔치고 정순이 방에 갖다 놨다는 거. 미라가 정순을 쏘아봤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정희 씨,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시죠? 정수는 당황한 척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지만 미라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예전에 며느리가 있었다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라야, 내가 숨긴 유언장. 찾을 거야. 미라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금고 뒤에. 비밀 칸에.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만 주무세요. 몸에 안 좋아요. 미라가 시어머니를 억지로 눕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미라가 정순을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순은 균형을 잃고 계단 쪽으로 넘어졌죠. 아! 정순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와 팔, 다리가 계단에 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정희 씨. 미라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에서 피가 흘렸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미라가 내려와서 정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 발짝만 더 오면 끝장내줄게. 미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정수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끝을 보게 될 거다. 내 손으로. 그리고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순이 눈을 뜬 건 이틀 후였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감싸여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병원이에요. 계단에서 떨어져서 실려오셨어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정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미라가 자신을 밀쳤던 그 순간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일 말이에요. 저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한미라 씨라고 하시던데요. 가족분이시죠? 가족이라니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구급차까지 불러준 셈이네요. 지금 오실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라가 왜 자신을 병원에 데려왔을까요? 그냥 죽게 놔둘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얼마 후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수는 그게 연기라는 걸 알았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넘어지셨어요? 너무 급하게 일어나시더니. 미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혼자 넘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정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금은 미라와 맞서기엔 너무 약한 상태였거든요.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라고 하던데 푹 쉬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요? 아, 많이 나빠지셨어요. 정희 씨가 넘어진 충격 때문인지. 미라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심하신가요? 네. 의식도 잘 안 돌아오시고.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시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자신이 정순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지금 혼자 계실 텐데요. 제가 빨리 퇴원해서. 아니에요. 정희 씨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간병을 해요?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푹 쉬시고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미라가 나간 후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이신데 자신은 여기 누워 있어야 하다니요. 그날 저녁 정순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청년 하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순과 비슷한 얼굴형이었죠. 누구세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고요. 한지훈? 정순은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정순 씨 아들 아니세요? 정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혹시 아세요? 정수는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기였을 때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지만 눈매가 정순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한금당에서 간병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죠? 정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손자가 변호사라고. 아, 그렇군요. 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정희 씨가 다치셨다고 해서 여기도 왔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중요한 얘기 같은 거. 정수는 지훈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유언장이나 아니면 예전 일에 대한 얘기 같은 거요. 정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희 씨가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정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시죠? 한정순. 제 어머니 맞죠?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아. 정말 지훈이구나. 어머니. 지훈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자가 30년 만에 재회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한금당에서 간병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거든요. 조건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았죠.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김정희라는 사람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상을 알아보니까 어머니와 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야? 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순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정수는 시어머니가 지훈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할머니께서 진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시던데. 맞아. 유언장이 있어. 진짜 유언장이. 정순이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를 지훈에게 모두 말해줬습니다. 한금당이 원래 정순의 친정 소유였다는 것, 미라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머니가 한금당의 주인이라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증거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금고 뒤 비밀칸에 있겠군요. 지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서류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라가 경계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걱정이야. 시어머니도 위험하실 것 같고.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위급하시대요.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위급하다는 거야?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고 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래요.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도 가야 해. 어머니, 몸이 아직 괜찮아. 가야겠어. 지훈이 정순을 부축해서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금당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미라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지훈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 씨,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가 걱정돼서 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법적 대리인이고요. 미라가 지훈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법적 대리인? 네. 할머니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위험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위험하시다니요. 혹시 의식이 돌아오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지훈이 의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미라가 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중요한 말? 유언에 관한 얘기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정순과 지훈이 병실에 있을 때였어요. 정순아, 지훈아.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녹음기 있어?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할머니. 잘 들어. 정순이가 무죄야. 미라가 다 꾸민 거야. 그리고 이 집은 원래 정순이 친정 거야. 내가 빼앗은 거야.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류는 어디에 있어요? 금고 뒤쪽. 벽돌 하나가 움직여. 거기에 시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언을 남겨주셨어요. 지훈이 정순을 봤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일단 몸부터 회복하세요. 정수는 지훈의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함께 싸워줄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도 호전되지 않고 있었고 미라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지훈이 정순을 데리러 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지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미라 고모가 상속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대요. 할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라서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말이에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한금당이 미라 소유가 되는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진술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지훈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에 한금당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간다고? 네. 금고 뒤쪽 비밀칸에서 서류를 찾아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미라고모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정수는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건데?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미라고모가 저녁에 병원에 가는 시간을 노릴 거예요. 그날 오후 지훈과 정수는 한금당 근처에서 미라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미라는 저녁 8시쯤 병원으로 갔어요. 지금이에요. 지훈이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에는 공구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는 밖에서 망을 봐주세요. 미라고모가 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야, 나도 들어갈래. 집 구조를 내가 더 잘 알거든.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순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한금당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미라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것 같았죠. 1층 사무실로 들어가니 금고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30년 전 그 금고를 보니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기 뒤쪽이에요. 지훈이 금고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벽돌로 된 벽이었는데 하나씩 눌러보더니 한 개가 살짝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있다. 벽돌을 빼내니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정순이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훈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 서류는 정순의 아버지가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한금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아버지가 쓴 각서였죠.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 소유권을 정순에게 넘긴다. 지훈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유언장이에요.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한금당과 모든 재산을 정순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미라가 이걸 숨기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구나. 정순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어머니, 빨리 나가야 해요. 지훈이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려 할 때였습니다. 짝! 전등이 켜졌습니다. 미라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들고 있었어요. 미라 씨, 우리는 닥쳐.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한정순 맞지? 정순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아. 나야, 정순이야. 30년 만에 돌아왔구나.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미라의 눈에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모함한 거야? 모함이라고? 웃기지 마.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야 했거든.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널 더 예뻐하는 게 싫었어. 그리고 이 집도 가게도 다 내가 물려받게 생겼잖아. 그래서 없앤 거야. 그래서 금고에서 훔치고 내 방에 갖다 놓은 거구나. 그래. 완벽한 계획이었어. 내가 쫓겨나고 남편도 죽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됐지. 지훈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고? 이 집에 얻어 사는 주제의 주인 행세하는 게 죄야. 미라가 손에 들고 있던 걸 휘둘렀습니다. 쇠막대기였어요. 지훈이 막으려 했지만 미라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죠. 지훈아.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도 내 아들도 여기서 끝내줄게. 미라가 다시 쇠막대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라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신고한 거야? 제가 신고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의식을 되찾으신 거였죠. 어머니. 미라가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오후에 깨어났어. 그리고 내가 하는 짓을 다 봤지. 시어머니가 CCTV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금당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순이를 협박하는 것도 폭행하는 것도 다 녹화됐어. 경찰이 미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미라 씨, 절도죄, 문서 위조죄, 상해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라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아니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정순이야. 내가 숨긴 서류들이 다 증명하고 있어.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모든 진실이 여기다 있어요. 경찰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검토해야 하겠지만 일단 이 서류들을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미라가 끌려나가면서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정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미안한 건 나야, 정순아. 30년 동안 억울하게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온 거야. 그날 밤 한금당 응접실에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와서 서류를 검토했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됐어요. 정순 씨가 한금당의 합법적 소유자가 맞습니다. 법원 관계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토지 역시 정순 씨 소유로 등기 이전됩니다. 정순은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것을 되찾은 거였어요. 지훈이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고마워, 지훈아.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시어머니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 정순아,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라 씨가 훔친 금으로 지훈 씨를 키웠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라가 정순에게서 아들까지 빼앗아 키운 거였어요. 지훈이가 내가 훔쳤다고 누명 쓴 그 금으로 키워진 거였구나. 정순은 운명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미라가 자신의 아들을 키워준 셈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지훈이 정순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날 밤 늦게 정순은 한금당 간판 아래 서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자신을 짓누르던 그 빛이 이제는 자신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제 날 짓누르지 못해. 정순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한 달 후 종로 골목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금당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지고 있었죠. 정수는 한금당 2층 사무실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지훈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훈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마음이 편해졌어.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금당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 것인데. 지훈아, 탐욕이 이 집을 무너뜨렸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야. 그리고 우리 모자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아래층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온 것 같았어요. 내가 내려갈게. 정순이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운터 앞에 한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박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정순 씨. 여기서 뵈니까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소문이 다 사실이었구나. 정순 씨가 한금당 주인이라는 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미라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미라는 현재 구치소에 있었어요. 여러 죄목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법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참 세상 일이 묘하네요.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순 씨, 가게는 계속 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할 생각이에요. 정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떻게요? 금세공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요. 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박 할머니가 나간 후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종로 골목의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이 손님을 맞고 있었죠. 이때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오신다고 하세요. 정말? 얼마 후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순아, 가게가 정말 달라졌구나.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이 인테리어를 새로 했거든요. 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꿨죠.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며 정순을 불렀습니다. 정순아, 이리 와 앉아봐. 정순이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나를 용서해줘서. 30년 동안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정순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 그런데 정말 재산 절반을 기부할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돈에 눈이 멀면 미라처럼 되는 거야.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구치소 직원과 함께 온 미라였습니다.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한미라 씨가 정순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동행했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순은 망설였지만 결국 미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라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뭘 하러 왔어? 정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정순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왜 그랬어? 질투였어. 어머니가 널 더 사랑하는 게 싫었고 오빠도 너만 바라보는 게 미웠어. 그래서 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사랑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실망시키고. 이제 늦었어, 미라야.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로 시작할 기회는 있을 거야. 정순이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미라야, 나는 널 용서할게. 미라가 놀라서 정순을 봤습니다. 정말?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나만 힘들어. 그리고 내가 지훈이를 키워준 것도 사실이니까. 미라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순아. 정말 고마워. 30분 후 미라가 돌아갔습니다. 정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지훈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지훈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정순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은 한금당 간판 아래 서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종로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정순에게 인사했어요. 정순 씨, 안녕하세요. 한금당 잘 부탁해요. 금세공 기술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정순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지훈이 나와서 정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들어가셔야죠. 그래야겠다.
정순이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 봤습니다. 지훈아, 간판 바꿀까? 뭐로요? 한정순 금은방. 어째? 지훈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죠.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것이 됐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훈아, 내 변호사 사무실도 2층에 차려. 같이 일하자. 정말요? 그래. 우리 모자가 함께 일하면 좋겠어. 지훈이 정순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훈아. 한 달 후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정순 금은방이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무료 금세공 교실이라는 작은 팻말도 붙어 있었죠. 정수는 박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에게 금세공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수업이었어요. 정순 선생님,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해보세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2층에서 변호사 일을 하며 가끔 아래로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정순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어느 날 저녁 정순은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행복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순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종로 골목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수줍어하던 25살 처녀였잖아.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지. 그날 밤 정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금당에 돌아온 지 2달이 됐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미라를 용서하고 지훈이와 재회하고 시어머니와 화해하면서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았다. 정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금당의 네온 사인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정순, 금보다 빛나는 여자. 종로 골목 사람들이 정순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돈보다는 마음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빛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짜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빛이었습니다. 복수와 용서가 함께 빛나는 진짜 주인의 귀환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